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 네 번째 기업 분석 편으로 머크 컴퍼니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키트루다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지금 현재 머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회사의 미래도 이 키트루다에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고자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업 로고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앞에 머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머크 요 로고를 쓰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이 옆에 MSD라는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이 MSD는 머크 샤프앤돔의 약자로서 이 MSD와 이 앞에 머크가 같은 회사고 독일 머크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로고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MSD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업계에서는 저희가 M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도 5년 이상 다녔던 회사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크의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에 독일 머크의 미국 자회사로 설립을 하고요. 그 1917년에 조지 더블 머크에 의해서 독일 머크와는 계열 분리를 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신설 법인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1943년에 그 연합군에게 페니실린을 공급함으로써 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1987년에 세계 최초의 스타틴도 개발을 하고 2006년에는 최초로 DPP-4 저해제도 출시하게 됩니다. DPP-4 저해제는 당뇨약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009년에는 쉐링플라워를 411억 달러로 인수합병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수합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4년에는 드디어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세계 제약업계 순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약업계는 매출액을 가지고 순위 싸움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처방의약품 기준으로 5위 정도를 랭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주요 제품을 보면 자, 이게 굉장히 저는 격세지감이 많이 드는 그런 장표인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 IR을 하면 이 온콜로지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키트루다가 있고 이 키트루다 플러스 림파자나 키트루다 플러스 렌비마처럼 이 항암제 약제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가다실처럼 자궁경부암 백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백신 사업부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 헬스케어 사업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 굉장히 많은 레거시 브랜드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는 회사가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해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제품별 매출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에 머크가 전문의약품에서 이 41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110억 달러가 키트루다 매출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요것만 놓고 본다면 키트루다가 거의 매출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017년 매출을 보면 이 38억 달러인데 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누비아 자누메튼 당뇨병 약제인데요. 2017년도부터 보시면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이 약제들이 아직까지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슬라이트하게 매출이 줄고 있죠. 자, 그 말인즉슨 이 당뇨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다실 포함해서 다른 백신들은 굉장히 매출이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이 브리디온 성분명은 수가마덱스인데요. 이 브리디온 또한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약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센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HIV 약제잖아요. 근데 세일즈를 보시면 세일즈가 쭉쭉 줄고 있죠. 자, 이 세일즈가 왜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이토린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인데요. 이 약제는 이미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습니다. 자, 심포니는 저희가 앞서서 또 얀센 할 때, 존슨앤존슨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장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매출이 아주 크게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매출을 이끌던 제품들이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에서 키트루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제품별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요. 역시 키투르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2025년에 이게 200억 달러 이상을 돌파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장 속도로는 200억 달러 훌쩍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다실과 브리디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애니멀 헬스도 사실은 아주까지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 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매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유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키트루다로 대변되는 면역항암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면역항암제가 어떤 약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항암제 역사를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 항암제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면역항암제 이전에 표적항암제가 가장 최신의 항암제였고요. 다만 이 표적항암제는 약제 효과는 좋은데 1년이나 2년 정도 복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약제 효과가 들지 않아서 내성 발현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새롭게 나온 약제가 인체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이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인 건데요. 이 3세대 면역 항암제의 강점가들 보시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표적 항암제와 조금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정도 약이 잘 듣는데 소위 말해서 약발이 잘 받는데 사실은 이거를 계속 쓰면 쓸수록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 생존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아졌고요. 최근에는 이 면역 항암제와 이 표적 항암제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 장기 생존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의 장점은 이 폭넓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면역감암제인 키트루다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던 계기는 이 2016년입니다. 2016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이 흑색종 말기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아마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적 약물로 이 펜브롤리즈마 키트루다를 투여했는데 이게 완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기사화되고 센세이션 했습니다. 자, 어떤 약제가 말기 항암제를 살려낼 수 있냐라는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이 본격적으로 면역 항암제의 시대로의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요. 드디어 면역 항암제 시장이 2020년 와서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19년에 이 13조의 매출을 올리게 되고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8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디어 면역항암제 시대를 알리게 됐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이 키트루다의 성장률인데요. 키트루다 성장률은 44.6%. 그런데 옵디보도 사실은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눈치채야 됩니다. 자, 키트루다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재미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글로벌 넘버원 의약품으로 지금 예정된 키트루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형님, 자, 이 형님이죠, 이 형님. 로저 펄뮤터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뮤놀로지를 전공하고 또 바이오케미스트를 전공했던 의사이시고요. 1997년에 이 머크에 입사해서 쭉 연구개발 부서에 근무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2001년에 머크를 퇴사하고 이 암젠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젠 입사가 이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냐 하면은 네, 이분이 연구개발 부서의 부사장이었는데 그러면 이분 위에 사장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 부서에. 그분이 에드워드 스콜링이라는 박사님이었거든요. 이 에드워드 스콜링이라는 박사님께서 이 자리를 이 펄뮤터한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분이 누굴 데리고 오냐 하면 이 피터 김이라는 이 한국계 미국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피터 김이 그래서 2001년에 머크의 이 연구개발 부서 부사장으로 펄뮤터와 똑같은 직이죠. 부사장으로 입사하게 되니까 이 펄뮤터 박사님께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을 데리고 왔고 이분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차기 이 연구개발 부서의 수장은 이 양반이다. 너는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암젠으로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예, 재미있는 거는 이 피터 김 박사님은 사실은 이 생화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다음으로 이 머크에 입사하셔갖고 뭐 이센트레스나 아니면 어떤 뭐 가다실이나 이런 약재들에 대해서 런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그런 의약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사실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시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접시 닦으시면서 대학 갈 돈 모으시고 그랬던 분이 결국 성공해갖고 사실은 글로벌 기업의 제약 기업의 넘버2까지 오르셨던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고요. 지금은 이제 물러나셔갖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이건 뭐 추가적인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저 펄메트 박사님께서 쫓기듯 이 암젠에 재직하는 동안에 이 외부적인 환경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2011년 12년도에 이 옵디보의 이 초기 임상 결과들이 이 퍼블리시 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1세대 항암제나 2세대 항암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굉장히 뛰어난 효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머크는 계속해서 뭐 자노비아나 자노메, 뭐 포사맥스나 뭐 싱귤러 등과 같은 이 제네럴 메디슨을 가지고 세일즈를 잘 이어오고는 있었는데 미래가 계속해서 불확실했던 상황이죠. 이 와중에 CEO가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캠 프레이저 회장으로 이 최초의 흑인계 미국인으로서 글로벌 제약기업의 CEO가 됐던 분인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이분 현재도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CEO가 되는데 2012년도에 옵디보의 초기 임상들이 막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이분이 그리고 이분 휘하의 어떤 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아니 옆에 있는 BMS의 옵디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브릴리언트하고 매출액을 가져오는데 큰 잠재력이 있는 약이다 라는 걸 눈치챘어요. 자, 챈 다음에 자기네 인벤토리를 봤더니 자기네들도 펜브롤리주맙이라고 그런 물질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키트루자죠. 자, 키트루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키트루다를 누가 개발할 거야? 누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로저 팔메토 박사죠. 그러니까 이 CEO 캠 프레이저가 야, 로저야 빨리 다시 와라. 네가 와서 사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사실은 좀 되게 궁금했던 게 이분이 암젠 재직 기간 한 동안에 이 피터 김이 팔려고 했던 키트루다를 가지고 가서 다시 거기서 임상을 해서 제품화를 했으면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진행은 되진 않았어요. 이것도 뭐 미스테리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분이 다시 10년 만에 암젠에서 다시 머크로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자, 머크로 다시 돌아온 로저 펄메터 박사님께서는 이 머크에 있는 연구소 직원들에게 취임 일성이 그거였다고 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야, 자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이 키트루다 하나에 다 집중한다. 요거였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최근에 이제 에스코 미국 임상종합학회 때였던 인터뷰하는 장면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이후로 사실은 머크로 다시 돌아온 이후로 키트루다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지금은 2025년도에 매출액이 20빌리언을 넘어서게 될 걸로 예측되는 그런 약재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로저 펄메터 형님께서 지금 환한 표정으로 지금 인터뷰 하시는 것만 봐도 키트루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미국의 주요 제약기업의 CEO들을 모아다가 이 간담회를 하고 이 간담회 후에 그 CEO들이 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마침 이 머크 CEO랑 암젠 CEO가 한 앵글에 잡혔어요. 자, 2017년이면 키트루다가 막 매출이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펄메토 박사님께서 이 암젠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키트루다를 가져다가 재직 시에 임상에서 출시했다면 사실은 이 제약회사, 이 두 제약회사의 순위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암젠이 약간 의문의 일패를 했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자, 다시 재무로 돌아와 보면요. 역시 세일즈는 이게 지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빅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억 달러에서 매출을 5% 정도만 늘려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보시면 2017년도 대비 머크의 2019년 매출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5% 이상이 아니라 10%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이 순항의 바탕에는 키트루다가 있고 이 매출액 바탕으로 해서 이 바텀라인에 이익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캠프레이저 회장이 등극하고 이후에 사실 우려되던 매출 하락 이슈가 있었는데 이 키트루다로 한 방에 반전의 이슈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새롭게 궤도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매출액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보시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머크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이 굉장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제작회사에서는 매출액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매출액 내에서도 정말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키트루다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회사도 인수할 수 있고 펠로톤 세라피틱스도 사실은 항암제 개발회사인데 이것도 인수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매출액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제약 바이오텍 투자자들은 꼭 한 번씩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키트루다 세일즈 성장률을 보면 역시 대단하죠. 사실은 보시면 제약제가 조 단위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뭐 88%, 뭐 55%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고요. 저도 제약회사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저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미국 시장 이외 그리고 유럽 시장 이외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찾고 있는 곳이 중국인데요. 이 중국에서도 보시면 이미 머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2%의 성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중국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단일 시장으로 큰 시장은 일본인데 지금 보시면 일본과 굉장히 거의 2020년이면 거의 따라잡을 것 같죠. 이 따라잡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중국에서도 지금 안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크가 점수를 조금 더 받을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선제적으로 조직을 구조 조정하기로 최근에 2019년 4Q 그 실적 발표 때 발표가 됐는데요. 이 보시면 기존의 머크는 키트루다나 뭐 가다실과 같은 기존의 항암제나 백신 이런 부분은 계속 남기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가시 브랜드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이렇게 새로운 회사로 이름은 지금 오가논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암제와 백신 스페셜티 사업부는 집중을 하고 이 레거시 브랜드는 분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켄 프레이저 회장은 했을까? 그리고 머크 최고 의사진들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키트루다는 지금 특허 만료가 2028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누비아와 자누맥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세일즈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같은 이런 금융업계에서는 어떻게 질문이 나오냐 하면 키트루다의 세일즈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자, 그런데 이 키트루다의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또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머크의 최고 경영진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키트루다입니다. 자, 보시면 페이지 2나 페이지 3, 그러니까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쭉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 키트루다로 막 도배되어 있고 이 MK처럼 뒤에 보면 프로젝트명인데 여기 보시면 다 항암제들이거든요. 자, 이 항암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키트루다에다가 병용요법으로 키트루다에다가 표적항암제, 키트루다에다가 다시 뭐 면역항암제를 붙이는 이런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만 있으면 28년에
페이턴트가 풀리니까 위험해지잖아요. 자, 이 매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키트루다에다가 어떤 새로운 약제를 붙여서 병용요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키트루다가 페이턴트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 병용요법의 치료제로서 키트루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할 여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트루다가 지금 트라이얼을 돌리는 게 거의 1300개 이상의 트라이얼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면역항암제에 있어서 보면 트라이얼이 전체적으로는, 전 제약업계 전체적으로는 한 3000여 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00개 정도가 키트루다가 포함된 약제니까 이 머크에서 키트루다에 어느 정도 지금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 두 번째는 바이오마커인데요. 이 바이오마커는 꼭 머크가 아니더라도 제약 바이오텍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개념입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기존의 항암제들은 이 암종 기반의 항암제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어떤 환자가 간암이라고 하면 간암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 대장암이라고 하면 대장암에 맞는 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약이 A, B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A, B가 아니라 각 환자별로 이렇게 분석을 유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이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바이오마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종별로 그냥 약을 임상할 게 아니라 이 발현되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타겟으로 해서 임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 바이오마커 기반의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17년도에 이미 MSIH가 발현되는 환자에게 있어서 이 키트루다가 쓸 수 있게 허가가 났고요. 지금 이번에는 TMB라는 이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했고 임상이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6월쯤 되면 이게 두 번째 바이오마커 기반의 또 항암제로 허가가 날 것 같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키트루다가 이제는 각 암종 기반의 어떤 항암제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유전 물질, 특정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에게 그냥 처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혼자만의 연구가 아니라 그리고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뿐만 아니라 보시면 에자이,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언급했었던 모더나 등과 같이 항암 백신이라든가 아는 다른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이 단독이나 또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갖고 계속해서 지금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마지막 대응 전략 4라고 했는데 마지막 한 발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자기 보시면 켄 프레이저 회장이 65세고 이제 로저 펄메터가 67세인데 사실 나이가 많죠. 근데 딱 보시면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티 넬리, 마이클 넬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나이가 약관이잖아요. 44살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룹 내에서 넘버 2 자리에 있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데요. 벌써 30대 때 영국에서 그 지사장도 역임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지금 그룹 내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키트루다가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켄 프레이저 회장이 그때까지 아마 이 회장직을 유지할 거고 CEO직을 유지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분이 넥스트로 지금 거의 점 찍어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때쯤 돼서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인수합병 전략을 한 번 더 옛날에 쉐링 프라우를 인수할 때처럼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마지막 한 발을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특허가 만료되는 그리고 매출 하락이 우려가 임박하는 2025년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머크뿐만 아니라 머크가 인수할 만한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당 전략도 한번 보면 머크는 기존의 그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갖고 2016년까지는 보시면 조금씩 올려줬잖아요. 2013년은 좀 특이하게 좀 많이 올려줬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좀 슬라이트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9년, 20년에는 15%, 11%는 사실 인플레이션 해자하고 남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배당금도 좀 올려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당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사주 매입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 현재 시가 배당률은 한 3.0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근에 미국 주식을 할 때 뭐 배당 성장이 얼마고 배당률이 얼마다 요것만 보는데 사실 이 배당의 원천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무슨 배당금만 이렇게 보고 투자하거나 그냥 이게 그가 그냥 항암제 회사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투자가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 이런 영상이라 조금 보시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 폭을 조금 넓혀 놓는 게 투자 성공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지금 사냐, 마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인데요. 이 최근에 보시면 살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 $70 때 좀 돌달했을 때 조금 몇 주 샀고, 제 다마고치는 아마 $80 때 조금 샀던 것 같은데, 보시면 사실은 $90 위에서는 조금 사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최적의 매수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이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런 시기에 지금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세일즈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씩 매수해보는 전략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살펴보시면요. 이 키트루다의 성장은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승인이 나면 훨씬 더 세일즈가 빨리 증가할 그런 에비던스가 마련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잘 되고 있음에도 선제적 구조 조정으로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자, 현재 밸류에이션은 퍼 기준으로 해서 한 20배 정도 되는데 20배 정도 된다는 거는 내가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EPS의 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좀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EPS가 빠르게 느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비춰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다. 다만 조금 사야 될 것 같고 좀 시점을 분산해야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분산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도 지금 사면 한 3% 정도 주고 이 배당 성장률이 그래도 한 3, 4년간 10%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싸게 사야 되니까 $80 밑에 있을 때 조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고 $80 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80 때 살려면 그래도 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0년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 사항을 우리는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게 투자자의 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형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걸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이 머크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텍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엮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영상들을 보시면서 기업 이해 폭을 넓히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텍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형들 그러면 저희도 또 내일에 투자해야 되니까 푹 주무시고 우리 장수예요.